2018년도에 우리나라 그 웹 하드 그 1, 2위 업체인 그 한국기술이라는 회사의 양진호 회장이라고 기억나시죠? 전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이제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가 됐는데 그 이제 폭행했던 이유도 그거예요. 이분이 퇴사를 했잖아요. 퇴사하고 나서 사내 게시판에 이 장난으로 이 양 회장인 척하고 댓글 올렸는데 이제 그걸 보고 들어와라. 무자비하게 이제 폭행을 했던 그런 사건이에요. 그 전에도 이제 이 양 회장은 어떤 식이냐면 회식을 하다가 직원한테 건배사 시켰는데 건배사가 마음에 안 드니까 입을 벌리라 그래서 생마늘을 한 주먹을 입에 직원들을 일렬로 세워놓고 핫소스를 입에다 강제로 넣고. 그게 2018년에 있었다는 게 저는 그러니까요. 상상을 못하겠어요. 불과 3년 전이잖아요. 네. 근데 언제부터 갑을이라는 말이 시작이 된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게 이제 신조어로 생겨진 말인데 이제 그 어떤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어떤 압력을 행사한다든지 뭐 이런 행위들을 이제 말한 신조어가 이제 갑질이라는 건데 대표적인 갑질 사건 중에 하나가 옛날에 항공 땅 사건. 네, 기억나시겠지만 이거는 해외에서도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뉴욕 타임즈에서 이제 이 사건을 보도를 하는데 갑질이란 말을 번역할 단어가 없는 거예요. 그 영어로 하면 뭐가 될까요? 영어로 뭐가 될지. 뭐 괴롭힌다. 뭐 무슨 뭐 약하죠. 단어로 해야 되는데 그 약하죠. 그 맛이 안 살죠. 그 맛이 그래서 뉴욕 타임즈에서 도저히 번역할 길이 없어서 갑질 이렇게 네. 영어로. 예, 거기서는 이제 어떻게 규정 지었냐면 봉건사회 영주처럼 부하 직원이나 하청 업체 직원들을 대하는 이제 태도. 태도권을 쥐고 흔들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하는 일이기. 그렇죠. 또 사실 이제 우리가 요즘에 좀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갑질 중에 하나가 강북구 우이동에서 벌어진 그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갑질 사건이 있었는데 아파트 경비원이 입주민에게 코뼈가 부러질 정도로 폭행당하고 협박에 시달렸다며 오늘 새벽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유서에는 억울함을 풀 길이 없다는 호소가 담겼는데 시작은 주차 문제였다고 합니다. 1층에 있는 아파트가 왜 주차장이 좁은 데는 평행 주차를 하잖아요. 차가 나가야 되니까 이 아파트 경비원분이 차를 밀잖아요. 미는데 이제 이 차주가 입주민이죠. 입주민이 나타나서 너 내가 차 밀지 말라 그랬지 내 차. 그리고 이제 막 욕을 하면서 이제 거기서 주먹으로 폭행을 해요. 이 관리 사무실로 데려가요. 데려가서 이제 사표를 써라. 이렇게 굉장히 오랫동안 종용을 해요. 가해자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며칠 안 있다가 아파트 화단에서 이제 화단 정리를 하고 있는 최희석 씨를 다시 맞닥뜨려요. 그러면서 이제 너 아직까지도 그만두라니까 왜 이 자식아 뭐 어쩌고저쩌고. 자기가 무슨 걸. 그래서 그 경비실이 있는 화장실 안으로 끌고 가서 이 안에서 이제 폭행을. 더 악질이네. 네, 정말 악질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폭행을 당하고 이분이 밖으로 뛰쳐나와가지고 이제 구조를 요청을 해요. 이제 그 상황에서 이 가해자가 갑자기 난데없이 뒹굴어요.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이 상황에서 이제 문자를 보내는데 그 문자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보낸 진단서 참조하시고 일단 돈 많이 만들어 놓으셔야 할 겁니다. 수술비만 2천만 원이 넘고 장애인 등록이 된다니 참 남들 얘기로 머슴한테 가슴 맞아 넘어져서 디스크 수술을 해야 하는 등 망신인지 모르겠소. 이게 뭐냐면 자기도 맞았다는 거예요. 실제 그렇지도 않아. 쉽게 말하면 이제 내 치료비 물 생각해라. 약간 협박이네요. 협박, 그렇죠. 협박이죠.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 옛날에 다친 사고로 진단서를 조작해가지고 그걸 또 문자로 보낸 거예요. 네. 그리고 아무쪼록 친형님한테 맞아서 부러져 내려앉은 코 쾌차하시고 코가 부러졌으니 내일부터 근무도 못 하시겠군요. 이 최희석 씨는 친형님한테 맞은 적이 없어요. 가해자한테 맞은 거지. 그러니까 이 문자를 통해서 자기의 행동을 쌍방폭행 내지는 없었던 일을 마치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결국에 이제 이 경비원 최희석 씨가 본인의 집 아파트에서 투신을 해서 이제 삶을 이제 마감하게 되는 사건이거든요. 사직서 안 됐다고 산으로 끌고 가서 너 100대 맞고 이 새끼야 너 집에서 모르게 죽여버린다고 꼭 씨를 강력히 처벌해 주세요.
경비가 억울한 일이 안 당하도록 제발 도와주세요. 강력히 처벌해 주세요. 이거 증명하기도 쉽지 않았겠어요. 폭행한 거는 물었겠지만 극단적 선택까지 하게 만드는 그 과정에 대한 책임은 못 물었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아, 네. 그러니까 제가 보면 죗값을 더 받아야 되는 사람. 더 받아야 되죠. 사실은 이건 살인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경비원분들의 가장 안타까운 점은 대부분 갑이 한 사람이고 을이 많잖아요. 그렇죠. 아파트 경비원분은 을이 한 분이에요. 그리고 전 아파트 주민이 갑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엄청난 취약지구에 있는 을이에요. 대부분의 사실 아파트 주민들은 경비 아저씨한테 되게 도움을 좋죠. 많이 잘 받는 걸 지내죠, 알기 사실. 때문에 잘 지내죠. 잘 지내죠. 뭐라도 좀 갖다 드리려고 그러고 네, 또 이러는데 입주민에 의한 갑질 사건이 없어지지 않는 이유가 대부분 이제 이 입주자 대표 협의회 뭐 이런 데서 이제 경비원분들을 고용을 하는데 직접적으로 고용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용역 회사처럼. 용역 회사에다 보내서 거기서 이제 그 계약을 해가지고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얘기를 해도 회사 입장에서는 이걸 얘기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순간에 거래를 다른 끊어버리거나. 업체랑 계약을 하면 그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이 끊어지게 되니까 이거 자체가 개선이 되지가 갑질할 수 있었다는 게 결국은 그 갑질을 당하는 사람이 그걸 방어할 어떤 그 보호 장치가 없었다는 뜻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개는 그 계약직이고 상태가 굉장히 불안정하니까 그런 식의 갑질이 먹힐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선의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도적인 뒷받침이 없으면 구조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게 돼 있다면 누군가는 저지른다는 거예요. 경비 노동자 보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른바 괴롭힘 금지법과 관련해 의미 있는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괴롭힘의 가해자일 경우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기존 고객응대 근로자에만 적용되던 보호 범위를 경비원으로까지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80년대 초에 우리가 올림픽하고 아시안게임을 유치했잖아요. 80년대 초에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그런데 외국에서 언론 또 오고 외국인들이 오면 지저분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도시 환경 미화를 위해서 민간 복지 단체에 보조금을 주면서 잡아들이는 예, 것까지. 그렇죠. 잡아들이는 것까지. 근데 그때 이제 부산에 있는 형제복지원이 국내에서 제일 큰 불황인 시설이었어요. 불황인을 수용한 시설.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열어봤더니 그냥 불황인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70%는 그냥 가족 다 있는 그런 사람들을 단속한다는 명목으로 막 잡아온 거예요. 경찰이 데려갔대요. 왜냐면 경찰이 한 명 데려가면 점수를 주니까. 진급하는 데 필요한 점수를 주니까. 그 중에서 확인된 사망자만 513명 그 안에서. 근데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뭐 매일 때리고 강제 노역시키고 뭐 말 안 들으면 때려서 죽이고 도망가려면 때려서 죽이고 죽어도 사람 수당 보조금을 주니까 그 시체는 돈을 받고 해부용으로 의대에 팔고 뭐 그런 식으로 계속 돈을 축적한 거죠. 예. 딴 언니들이 밤에 불기 가면 사탕 같은 걸 얻어와요. 멍청한 것들이 그 언니가 나가고 언제쯤 온다는 시간에 그 서 있는 거예요. 그거 얻어 처먹으려고. 그게 성폭행인 줄 모르고 멍청한 것들이. 탈출을 하는데 막 호래기 소리 나는 게 호래기. 그 낭떠러지 떨어졌는데도 아픈지도 몰라요. 막 죽으라 막 뛰네. 끔찍스러울 정도로 높아요. 뛰내렸다가 다리 완전히 그곳은 정말 지옥과 같은 곳이다. 그 터는 형제복지원 터는 이제 없고 아파트가 이제 많이 서 있어요. 이쪽인가? 이쪽이었죠. 여기예요? 이 자물쇠가 이게 축된가? 이게 축된가 보네. 여기 형제복지원 시설이 여기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 자유를 침해할 수 없게 만든 게 법인데 그때 법이 작동을 안 하는 거죠. 거기 이제 박인 씨라는 분은 그분도 아니지. 하여튼 그 사람이 그때 압수수색 했을 때만 해도 그 현찰이랑 예금 증서가 20억이 넘었대요. 그 당시? 네, 그 당시. 알려졌던 발각이 된 건가요? 네, 한 검사가 네. 꿩 사냥을 하러 다니다가 뭐 개들을 막 풀어놓고 사람을 지키고 거기 막 사람을 뚜루 패고 강제 노역을 시키는 거 보고 이상하다. 왜 저런 일이 있지? 하면서 이제 경찰을 잠복시켜서 계속 촬영하게 하고 했는데 압수수색을 해서 들어갔더니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를 이제 정말 잡은 그 거죠. 검사분이 꿩 사냥 안 했으면 그거 모를 수도 있었던 그렇죠. 거잖아요. 그래서 몰랐던 거죠. 아니 그러면 그게 어떤 뭐 권력자나 그런 사람하고 어떤 결탁이 돼 있어야 가는 그게 이제 부산에서 아주 유명한 성공한 사회 복지가 왜냐하면 길거리에 있던 불황인들을 모두 없애주고 줬다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 눈에 안 보이게 해줬다. 네네네 그렇죠. 유력 인사였던 거예요. 그렇죠 완전히 그렇죠. 유력 인사였죠. 숨어서 그런 짓을 한 게 아니고. 그렇죠 시민들도 좀 이름도 거리가 알고 깨끗해졌으니까. 예. 정부에서 표창을 받았다니까. 훈장을 받았다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사람이 받은 처벌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특수감금죄는 무죄가 난 거예요. 특수감금죄라는 거는 감금시켜놓고 가혹행위를 하면 특수감금죄가 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2심 갔다가 3심 갔다가 무죄가 돼서 또 내려왔다가 막 이렇게 결국에는 몇 번 왔다 갔다 해서 이제 그렇게 무죄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왜 어떻게 그게 특수감금죄가 그 사람들이 사람을 막 함부로 가두고 잡아가고 수용하고 한 거는 내무부 훈령 410조로 한 거거든요. 근데 그 훈령은 그냥 내무부 안에서 공무원들만 지키는 거지 국민들한테 권리 의무를 제한하려면 법률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법률이 있어도 사람을 가두는 법률은 영장주의를 지키지 않으면 무효예요. 그냥 아무리 법률을 만들어도 판사의 영장 없이 사람을 그렇게 감금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 다 위헌인 거죠, 위헌. 네. 위헌이고 불법이고 무효인데 근데 정당행위라는 게 있어요. 형법 20조가 정당행위인데 그거는 법령에 의한 행위. 그거는 정당행위예요. 그러니까 그 법령에 의한 행위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예. 대법원은. 근데 그거는 사실 위헌인 법령은 여기 해당되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횡령으로 한 2년 6개월 받고 나와서 또 다른 사업에서 크게 잘 엄청 큰 부자가 돼서 잘 살고 있어요. 그리고 노안으로 죽었죠. 네, 살다가 죽었어요. 네. 그 판결로 보면은 근데 이 잔혹한 모든 행위들이 해도 되는 일 안에 속해 있다. 그렇지 횡령만 안 했으면 완전 무죄일 무죄인 뻔했네. 거죠. 네, 완전 무죄. 근데 이게 불황자들을 역사를 잠깐 보니까 전근대 사회에서는 불황자에 관심이 없었고요. 사회가 당연히. 이제 첫 번째로 불황자들 수용소가 생긴 거는 일제 강점기 때래요. 그리고 이제 6.25 끝난 다음에도 이제 불황자들이 대량으로 그러니까 고아도 많이 생겼고 전쟁 때문에 그때도 아주 안 좋은 일이 많았던 것 같더라고요. 정부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거리에 불황자를 일소시켜주는 건 사실 사람들한테는 환영할 만한 일일 수 있거든요. 비민주적인 일이지만 사람들 마음속엔 두 가지 양가 감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 참 보기 싫지만 또 같은 인간인데 함부로 할 수도 없고 죄를 지은 사람도 아니고 우리의 그런 어떤 사소한 혐오랄까? 미세한 미움의 감정을 정부나 조직이 잘 이용할 경우 만족시켜주는 거죠. 싹 일수함으로써. 네. 그다음 또 한 가지는 그렇게 모아놓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게 오히려 사실 감옥은 관심을 가질 수도 있어요. 내가 알던 그 흉악범은 지금 어디 있지? 그 사람 언제 나오나? 우리가 보고 싶지 않았던 하지만 죄를 짓지 않아서 벌을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우리의 무관심의 영역에 있던 사람들이 그렇게 참혹한 일들을 당할 수 있다는 게 이번에 그 일에 저는 교훈이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이 사회의 문제가 아닌가. 제가 거의 가신다는 얘기를 듣고서 지난주에 형제복지원에서 9살 때 끌려가서 9살 때 3년 동안 그 지옥 같은 고생을 하시고 그래서 그분이 이제 쓰신 책이에요. 거기 희생자죠. 굉장히 아주 안타까운 케이스인데 아버지하고 자기 누나도 같이 끌려 들어가서 그 두 사람은 너무 이제 고생을 해서 그런지 정신병원에 가시고요. 자신도 나왔지만
아무도 자기를 더 이상 반기지도 않고 그래서 오히려 나와서 불황화가 된 거죠.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읽다가 뒤에 그림도 있어요. 본인이 이제 말로 다 못다한 거는 이제 그림도 막 그리고 했는데 제가 이 마지막 구절을 같이 이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마지막 구절이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나는 겉모습은 37살의 아저씨지만 내면은 그게 아닌 것 같다. 그냥 나는 9살, 12살의 꼬마가 아닐까. 그러니까 9살짜리 꼬마가 이렇게 글을 써서 들어달라고 하는 거다. 들어주세요. 우리 얘기를 들어주세요. 어두운 곳에 갇혀있는 우리를 봐주세요. 하고 말이다. 합니다. 이름조차 밝히지 못하는 수많은 복지원 피해자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사건의 사실 중요한 본질은 우리의 무관심, 우리가 듣지 않으려고 했던 곳에서 지옥이 열릴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시대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같이 드러났잖아요. 그거는 사실 서울대생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이야기가 됐고 저기는 513명이나 죽었는데 확인된 것만. 아니 그 사람들이 대학생이고 그랬으면은 이렇게 안 묻혔죠. 87년 1월 14일 날 오연상이라는 의사분이에요. 예, 중대 용산병원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계셨어요. 이분이 호출이 와서 갔더니 환자가 발생한 것 같으니까 빨리 이제 가서 응급 치료를 하라고. 그 얘기를 듣고 갔던 곳이 바로 그 유명한 남영동 대공분실. 예. 유명한 남영동 대공무실. 그렇죠. 수많은 이제 고문과 불법 수사가 자행됐던 곳인데 어찌 보면 참 우리 역사에서 되게 뼈아픈 부분들을 담고 있는 게 이 건축물 자체가 고문에 최적화된 건물이에요. 나선형 계단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예, 나선형 계단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건 어떤 소리냐면은 예를 들면 눈을 가린 상태에서 이 나선형이면 몇 층인지 알 수가 없는 거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가혹 수사를 자행하다가 수사관들끼리 이 자식 안 되겠네. 지하실로 데려가. 그리고 나선형 계단을 이제 눈을 가리고 데려가는 거예요. 남영동 대공분실 그 건물에는 지하실이 없어요. 말로만 지하실이라고 얘기하는 거군요. 그렇죠. 16개의 조사실이 있습니다. 16개의 조사실이 있는데 이쪽에 이제 문이 있으면 이쪽 방은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다 이렇게 엇갈리게 만들어서 지그재그로. 왜냐하면 고문 받는 사람이 혹시 문이 열렸을 때 저쪽 방의 고문 상황을 못 보게 만든 거죠. 그리고 이 방 문을 열게 되면은 희미한 불빛 아래서 이제 폐쇄적인 고립감을 극대화시켜서 이제 그렇게 만들어진 대공분실 509호실에서 이제 이 오연상 씨가 방에 딱 들어간 순간에 벌써 온통 바닥이 물바다. 나중에는 이 옷을 세탁을 했어야 될 정도로 바닥이 심하게 물바다였다 그러고요. 박종철 군 대학생, 젊은 대학생이 온몸에 물이 흠뻑 젖어 있는 상태로 이제 누워 있었다는 거예요. 갔더니 경찰관들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 친구가 우리한테 조사를 받다가 너무 전날 먹은 술에 갈증이 나서 계속 물을 달라고 해서 물주전자를 갖다 줬더니 몇 주전자를 먹더니 갑자기 쓰러졌다. 그래서 빨리 처치를 해달라. 그래서 이분이 환자를 보잖아. 이 귀에다 댔더니 뱃속에 이제 물이 꿀렁꿀렁 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래요. 그래서 이분은 벌써 이건 뭔가 심상치 않다. 이미 사망했습니다. 살리세요. 빨리 그래도 응급처치하라고. 이 사람 죽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경찰관들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분이 이제 응급처치를 했는데 사실은 이분은 이게 시신한테 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던 거죠. 고문을 하다가 사망케 했다면 왜 외부인을 증인을 사실 불러들이는 거잖아요. 범행 장소로.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을까라는 의문점이 났는데 이 오연상 씨의 증언에 의하면 분명히 이 수사관들이 가장 가까운 응급치료를 할 수 있는 중대병원까지 의사를 부르러
가기 전까지만 해도 박종철 여사가 살아 있었던 거죠. 본인들이 보기에도 사망한 상태였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외부 의사를 부르지 않죠. 안 했을 것이다. 이걸 살리라고 이제 의사를 불러온 거죠. 그래서 어찌 세상에 나올 수 있었다. 그렇죠.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그 경찰관들은 왜 그렇게 행동했느냐. 죽었는데 왜 갑자기 막 이게 살려야 된다 막 이렇게 했냐면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위에서 계속 지침이 내렸대요. 제발 조금만 자중하자. 눈치 봐가면서 뭐 이런 식이 된 거예요. 근데 직전에 부천서 성고문 사건이 있었는데 맞아요. 그 사건 그래서 이제 그 오연상 씨께서 진짜 사망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경찰관들이 막 수근수근 하더니 그러면 중대병원 응급실로 옮겨야 됩니다. 왜냐면 응급실에서 사망한 걸로 하고 싶은 거예요. 이 형사들은 계속 이제 시신을 어떻게든 끌어내려고 하는 와중에 저쪽 방에 있는 전화기가 보였대요. 그래서 오윤상 씨가 병원에 이제 전화를 해서 지금 시신이 갈 텐데 절대로 응급실로 들이지 말고 영안실로 데려가라. 이렇게 그 분께 이제 부탁을 해요. 아니 이거 딱 봐도 시신 같은데 왜 응급실로 가냐? 영안실로 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경찰관들이 응급실로 가지 못하고 시신을 경찰병원으로 다시 이송을 합니다. 사실은 여기서 역사의 변곡점이 첫 번째로 이루어진 거죠. 그러면은 이미 죽은 상태에서 간다라는 게 알려지죠. 그렇죠. 굉장히 용기를 발휘한 거네요. 그렇죠. 목숨 걸고 한 사실 거네요. 그거 좀 무서운 사람들이잖아요. 무서운 사람들이죠. 그리고 봤잖아요. 이 무시무시한 공간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걸 알고. 그리고 이제 이 사건이 경찰은 물론이고 검찰에도 알려져. 아주 은밀하게 알려져요. 중앙일보의 신성호 기자라고 계셨어요. 검찰청에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그 기자분들이. 근데 갔는데 요즘에 경찰 애들 큰일이야. 경찰 애들 왜 자꾸 이러는 거야 진짜. 그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들은 거야. 그래서 이분이 넘겨짚은 거죠. 그래 말입니다. 왜 그랬죠? 뭔가 알고 있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검사분도 저 그 젊은 애를 갖다가 말이야. 나 진짜. 경찰들 큰일이다. 서울대생이라면서. 예? 아유. 그러게 말입니다. 참. 아까운 목숨을 또 이런 식으로. 응? 하여튼 남영동 애들 너무 막 나가서 큰일이다, 큰일. 사람들 참 살살 들지 마세요. 여보세요, 부장. 남영동에서 조사받던 서울대생이 사망했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이 외부로 알려져요. 이때부터는 언론을 막을 수가 없게 통제가 무너진 거죠. 여보세요, 저 기사 봤습니다. 네? 아니 이거 팩트잖아요. 팩트고 나발이고 도도지지 먹겠다고 지금 아주. 너 영화방에 들어가서 꼼짝하지 말고 있어. 운발에 대해서 잡히면 넌 맞아주마. 뭐야 이 새끼야. 따라와. 너이 새끼야. 어디 꺼내봐 빨리 꺼내봐. 어디 가야 되는 거야? 어디로 가야 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이제 더 끌어올렸던 거죠. 언론사에서 앞다퉈 취재 경쟁을 벌입니다. 이 거만을 했던 의사 오연상 선생한테 이 기자들이 찾아옵니다. 한 사람은 남아서 이 앞에 계속 지키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말로는 귀찮게 구는 사람들이 있을까 봐 이제 보호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뭐 감시죠. 그 앞에서 계속 대기하고 있었는데 화장실을 갔다가 어떤 젊은 분이 와가지고선 물어보시더라고요. 화장실 너무 오래 기다렸어요. 바닥이 물로 흥건했습니다. 욕조가 있었고요. 폐에선 수포음도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물고문이라고 얘기하진 않았어요. 이분은 본 대로 들은 대로 이야기를 이제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오윤상 씨는 이 얘기를 하고 16시간 동안 조사를 받습니다. 예, 좀 이렇게 혹시나 학생 때 운동권이셨습니까? 아니요, 저희 집은 굉장히 보수적인 집안이고 저 역시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용기를 내신 거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의사고, 그렇죠. 본대로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걸 은폐하라는 게 자기 눈앞에서 보이니까 뭔가 솟구쳐 오른 거죠.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부검의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있던 황적준 박사를 지정을 합니다. 경찰병원에서 보통 이제 부검을 실시했대요. 이런 사건들을. 그런데 혹시나 어떤 조작이 또 있을지 모른다고 판단을 해서 부검 장소를 한양대 병원으로 옮깁니다. 사망 원인이 뭐 확실합니까? 그리고 부검으로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 쇼크사가 아닌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다. 외력에 의해서 사망했다. 지금 내가 얘기하는 이 부검 소견을 그대로 전달해달라 라고 얘기하고 황적준 박사는 치안본부장한테 다시 불려가죠. 경찰 최고위층 불려가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부검 소견을 바꿔야 된다. 왜 너 그렇게 하느냐.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입니다. 물고문 과정에서 욕조턱에 목이 눌리면서 이것이 말하라! 네가 고무지사라 까모 우리 다 죽는 기라. 그게 부검 소견서에 심장마비 네 글자만 써도 요구를 하면서 그 자리에서 10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넵니다. 얘는 국과사들 레시피하고 이분이 결심을 굳혔다 그래요. 제대로 써야겠다. 절대로 이 부검 소견서는 수정하면 안 되겠다. 죄송합니다, 본부장님. 그 개봐야 니만 죽는다 카이! 라고 그리고 아내분한테 나는 본대로 느낀 대로 이야기할 것이다. 이 사실대로 이제 부검 소견을 공표하죠. 공표하게 되면서 이제 물고문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게 된 상태가 된 거예요. 결국 강민창 치안본부장이 물고문을 시인하고 그리고 민심도 어느 정도 잦아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황적준 박사는 경찰에서 배신자로 낙인을 찍혔어요. 나중에 이제 훗날 인터뷰를 하신 걸 봤더니 그 기자분이 뭐 그런 질문을 했어요. 혹시 후회한 적이 없느냐? 당신이 평생 가던 길에서 지위를 잃었는데. 그랬더니 그분이 후회는 안 했어요.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사실 대반전을 이루게 되는 사건이 지금부터 펼쳐지는데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에 가담한 경찰관은 이미 구속된 2명 이외에 3명이 더 있었던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나가지고 또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이미 구속된 2명이 최근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공범을 폭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부영 전 의원이라고 혹시 잘 아시죠? 예. 이부영 전 의원이 이제 시국 사건으로 수감돼 있었는데 밤마다 계속 누가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구 한 명은 막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서영수야? 이번에 서울대생 고문해갖고 죽인 놈들이야. 나가세 의심 버리고 밤마다 그러니까 이분이 도대체 저 무슨 억울한 게 있길래. 근데 이 두 사람이 억울하다. 억울해서 총대를 맸다. 이부영 전 의원이 이제 그걸 듣게 돼요. 네, 그걸 듣고서 당시에 한재동 교도관이라고 계시거든요. 이부영 의원을 굉장히 마음 깊이 존경하던 이부영 의원이 이 밝혀지지 않은 범인들의 이름을 거기다 받아 적습니다. 그리고 이걸 다시 한재동 교도관에게 전달합니다. 이걸 세상에 알려다오. 네. 고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의 진상이 은폐, 조작되었다. 박종철 군을 직접 고문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범인은 2단 5과 2개, 학원분과 1반, 경위 조한경, 2개 1반, 경장 이정호, 2개 1반, 경위 황정웅,
2개 일반 경사 반금곤, 2개 5반 경사 강진규. 결국엔 이 사건은 6월 항쟁으로 결국 이르게 되는데 그때 전 고등학교 2학년이었고요. 국기 하강식 할 때 애국가를 울리게 되는데 6월 10일 날 오후 6시 애국가를 울리는 게 그때 시민운동의 그 신호였어요. 애국가가 울리면 모든 사람들은 자동차 클락션을 울리고 맞아요. 고함을 치고 박수를 치고 하라는 게 행동 지침이었는데 근데 그때 제가 맡은 일 중에 하나가 국기 하강식을 책임지는 거예요. 네. 그날 이제 오전에 선생님이 저를 부르더니 너 오늘 저녁 때 뭐 데모한다는 거 알고 있지? 그래서 저도 들어서 알고 있고 그게 좋은 일이란 것도 알고 있었죠.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지만 오늘 애국가 틀지 마. 그러니까 이제 지침이 내려온 거예요. 애국가를 트는 모든 곳에서는 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신호니까. 마음에 저는 이제 틀어야 되는데 막 무서운 거야. 무섭죠. 그래서 그 아침에 얘기를 듣고서 6시까지 하루 종일 이제 공부도 안 되고 혼자 막 고민을 하루 종일 이제 고민하다 결국은 이제 그 방송반 부장을 만나서 오늘 틀지 마. 근데 그게 얼마나 그 마음에 그 어린 마음에 한이 되든지 아, 나는 여기서 하나도 기여를 못 하는구나 바보같이 이제 그랬던 기억이 나요 사실. 누구나 몸소 깨우치는 윤리와 정의감이라는 게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돌이켜보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또 교도관분도 만나 뵙고 이부영 의원도 만나 뵙고 다 뭐지? 직업 윤리와 상식이었다. 그러니까 원칙이라는 게 있는 거죠. 원칙, 네. 그렇죠. 의사는 본대로 기록하고 부검의는 부검한 대로 각자가 상식에 의거해서 판단하고 상식에 의거해서 행동했기 때문에 지금 상식이 통용될 수 있는 사회가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2006년도에 루보 주가 조작 사건이라고 있어요. 루보. 우리나라 주가 조작 사건 가운데 최악으로 이끌어지는 루보 사태의 주범이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작년 10월부터 올 3월까지 차명 계좌를 통해 고가 매수 주문을 내는 방법 등으로 루보 주가를 40배 이상 끌어올려 119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루보라는 회사가 2001년도에 코스닥에 상장한 회사예요. 사실 실적도 그리 좋지 못한 조그만 기업이에요. 그 당시에 처음에 이제 주가가 2006년 10월 1일 기준 1,185원이에요. 6개월 후에 주가가 51,400원을 기록하고 와, 51,000. 1,400. 예, 그러니까 6개월 만에 43배가 뛴 거예요. 그 한국에서는 일찍이 볼 수 없었던 주가 조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올랐느냐? 요때 이제 그 이 제이유그룹이라고 혹시 들어봤죠. 제이유? 다단계 주수도. 검찰이 사상 최대 사기 사건으로 규정한 제이유 사태. 내가 생활용품을 사면 그 가격의 250%를 회원들에게 수당으로 돌려주겠다라고 했던 다단계 피라미드 업체가 이 제이유 그룹이었습니다. 사기였죠. 불법 다단계 영업으로 2조 원대의 사기와 수백억 원의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로 제이유그룹의 주수도 회장에 대해서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회사의 부회장 김모 씨라는 사람이 이른바 이제 선수들을 모으기 시작한 거죠. 주가 조작을 해보자.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상호저축은행 사채를 다 끌어모아가지고 자금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회사를 지정을 해요. 전체 규모가 크지 않은 회사. 쉽게 말하면 주식이 크게 요동칠 수 있는 회사. 거래량이 얼마 없어서 그렇죠. 조금만 사도 쫙쫙 올리죠. 그렇죠. 그래서 삼은 회사가 바로 루보라는 회사예요. 그 루보라는 회사에 주식을 사는데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지능적으로 했냐면 2%, 5% 조금씩 끌어올려요. 왜냐면 이런 거는 증권거래소나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주시하잖아요. 100 얼마짜리를 2,000원대까지 만들어버리거든요. 2,000원대까지 만들면 이제 사람들은 아니 단기간에 이렇게 꾸준히 성장하는 기업이 있어? 이제 그럴 때 이 김모 회장이 투자 설명회를 엽니다. 이 정도로 이렇게 계속 주가가 그래프를 우상향으로 계속 벌리니까
일반 투자자들이 붙기 시작해요. 네, 일반 투자자들이 붙기 시작하고 언론 플레이 뭐 이런 것들을 해가면서 54,000원까지 6개월 만에 올리게 되거든요. 그래프를 보면요, 6개월 동안에 어떻게 올라가냐면 이렇게 올라가요. 이게 6개월 만에 벌어진 일이에요. 2007년 어느 날 이 회사가 주가 조작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라는 검찰 발표가 떨어져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 조사 1부는 코스닥 등록사 루보의 주가 조작을 주도한 혐의로 제2호 부회장 김모 씨 등 4명을 구속했습니다. 그리고 주식이 어느 정도로 떨어지냐면 11일 동안 하한가를 쳐요. 전례 보기 힘든 그래프예요. 갔다가 이렇게 떨어져요. 네. 그 작전 세력은 이전에 다 팔아버렸죠. 네. 엄청난 피해를 입거든요, 일반 투자자들이. 결국 이 김모 회장이라는 사람이 징역 7년을 선고를 받아요. 벌금 70억, 그리고 추징금 30억. 얼마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들이 획득한 돈, 그리고 이들이 피해를 입힌 액수에 비하면 이 김모 회장이라는 사람은 7년형을 살고 나온 다음에도 또 주가 조작을 하려고 하기도 했다 그래요. 지금은 개미 투자자들이 많이 똑똑해졌잖아요. 이게 주식이 실패 사례보다는 성공 사례가 너무 소문이 많이 난다는 거죠. 네, 다 돈 번 사람들 얘기만 떠돌고 그 수많은 주식 종목 가운데서 그런 대박난 종목만 보이는 거죠. 당장 내일 뭐가 오를지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 주가 조작하는 사람들끼리 은어가 있대요. 주포는 뭐냐면 기획자. 예를 들면 그 구속돼서 형을 산 김모 부회장 같은 사람이 주포. 그리고 화가는 전체적인 주가 조작을 설계하는 사람. 그림을 그린다 그러잖아요. 그래프. 여기서 어떤 작전을 쓰고 여기서 또 어떤 작전을 쓰고 여기까지 끌어올린 다음에 여기서 떨어지니까 우리는 매도한다. 그리고 쉘이라는 게 있어요. 쉘이 뭐냐? 조개 껍데기인가요? 그렇죠. 조개 껍데기. 조개 껍데기는 거의 빈 껍데기를 얘기하잖아요. 알맹이. 그 타겟이 된 회사. 그걸 쉘이라고 그러고. 그걸 쉘이라고 그러고 펄이라는 게 있대요. 펄. 허위 정보. 허위 정보를 펄이라고 해요? 네, 그런 걸 펄이라고 그랬대요. 야, 이거 김용만 씨 이런 분들 나오셔서 얘기를 하셔. 되게 유명한 그분 별명이 고등어라잖아요. 무조건 내토막. 진짜 안 좋을 때는 갈치. 8토막. 그 농담 삼아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요. 물리학에서도 아주 주가 조작과 관련된 유명한 사례가 있어요. 그게 1700년대 초반이니까 거의 주식이 처음 만들어질 때쯤의 이야기인데. 그때 만들어졌어요? 네덜란드에서 처음 만들어졌죠. 예, 처음. 암스테르담에 그렇죠. 암스테르담에서 주식 거래소가 있었죠. 예. 그때 이제 항해를 하러 갔다 오면 큰 돈을 벌 수도 있지만 배가 침몰을 하면 다 잃어버리니까 그 리스크를 서로 나누기 위해서 돈을 모아서 투자를 할 때 생겨난 거거든요. 돈을 모아서 투자를 한 그 증서가 있을 텐데 내가 이 배에 뭐 1억 원을 투자했다. 그 증서가 일종의 증권이고 이거를 배가 돌아오기 전에 이걸 누가 팔고 싶다면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가, 이제 이런 계산을 하기 시작할 때 주가가 여기서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주식이. 그 영국에서도 남해 회사라는 아주 유명한 주가 조작에 유명한 그 역사에 나오는 회사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계속 거짓말을 하기 시작해요. 거짓말을 일단 배당을 막 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기 투자하면은 돈을 준다더라 막 이게 소문이 막 나면서, 근데 이게 전형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딱 다단계 형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한 사람들은 좀 돈을 벌어서 막 투자 금액의 막 150% 막 돈을 받지만 이게 근데 이게 이제 저희한테 유명한 이유는 여기서 큰 돈을 잃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 유명한 아이작 뉴턴이에요. 그 똑똑한 사람이. 그 똑똑한 사람이 그러니까 뉴턴이 이때쯤에는 뭘 하고 있었냐면은 조폐국에서 일해요. 저희가 이제 뉴턴의 전반부의 인생만 주로 들어서 그 화폐국에 들어가서 화폐를 만들고 화폐 유죄범들을 잡아다가 재판을 기소를 하고 사형시키고 그런 일을 하게 됐어요. 그때는 그 화폐국의 국장이 기소를 하는 권한이 있었대요. 그때 돈을 많이 벌었고요. 그 돈을 번 거로 초기에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대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아는 이미지랑 좀 많이 다르네요. 그걸 현금화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게 처음에 한두 배 벌고서 아 많이 벌었다 하고 있는데 이게 3배, 나중에 이게 10배까지 올라가거든요. 점점 올라가니까 이거 내가 버는 게 많은 돈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중간에 또 뛰어들어요. 또 뛰어들고 또 보니까 더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또 뛰어들고 그래서 뉴턴이 여기서 잃은 돈이 이제 지금 돈으로 환산을 해보면 수십억을 여기서 잃어요. 내가 천체의 운동을 계산할 수 있었지만 사람들의 광기는 계산할 수 없었다. 그런 유명한 말을 남겼지. 자기가 광기에 들어가서 자신의 광기 아니에요? 왜 사람들로 왜 상 바꾸지? 아니 궁금한 건 사과는 그 전에 떨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떨어진 거예요? 사과가 언제 떨어진? 사과는 한참 전에 떨어진 거예요. 한참 전에 떨어졌고. 한참 전에 그 사과가 자기 주가란 걸 몰랐네. 그렇지. 사과가 뚝. 주가에 중력이 있다라는 걸. 그 주식 투자를 많이 하는 거는 우리나라 산업에는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전전하게 한다면. 근데 문제는 삽목 잡아보자라는 그런 심리가 문제인 거죠. 저는 주식이라는 시스템보다는 주식을 어떤 돈으로 하느냐, 은행에 놔둬도 되는 잉여 자금으로 하느냐, 내가 내 생활비로 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활비를 이렇게 넣는다면 그건 문제인 것 같은데 저축해놓은 돈 200만 원을 가지고 한다는 저는 문제가 없다고 좀 보는 쪽. 주식 자체를 근데 다들 주식으로 돈 잃어본 적 없으세요? 전 있어요. 저도 있어가지고. 자, 이것도 아니 너무 다른 남의 그 거시론적인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뉴턴도 이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전 뉴턴 때문에 절대 안 해요. 아니 저는 결혼하기 아내의 조건이 담배 안 피는 거, 주식 안 하는 거 이 2가지였거든요. 근데 이제 아내가 결혼하고 근데 좀 변해가지고 그때 막 주식이 막 화랑이 되고 2007년 막 이럴 때예요. 그러니까 주식 무슨 전자 한 주를 처음 하니까 한 주를 사가지고 온갖 주식 책도 보고 미국 증시는 물론이고 유럽 증시까지 그래서 물타기 할까? 이러면서 막 한 주 가지고 한 주. 아니 너무 웃기잖아요. 내가 산타클로스처럼 확 벌어서 딱 갖다 줘야겠다. 그래서 몰래. 그래서 그 마이너스 통장으로 마이너스 통장을 하는 게 문제라니까. 지금까지 얘기한 게 그 얘기예요. 그때 제가 자신이 있었어요. 제가 자신이 있었어요. 자신이 있다고요? 뉴턴도 안 되는데. 뉴턴도 안 되는지 몰랐어요. 그거는 뒤늦게 알았고요. 네, 그런데요. 늦게 알았고요. 근데 이제 했다가 그때 서프라임 모기지가 온 거예요. 그때 800포인트 때까지 떨어졌어요. 그때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3년 전에 하한가 됐어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잠이 안 오잖아요. 밤에. 제가 잠을 원래 되게 잘 자는데 못 자니까 와이프가 되게 걱정한 거예요. 분명히 무슨 일이 있다. 이거는 불치병이거나 무슨 바람을 피웠거나 둘 중에 하나다. 이거. 그래서 어느 날 새벽에 갑자기 불을 확 켜더니 솔직히 말해보라고. 괜찮다고. 무슨 말을 해도 용서해 줄 테니까 말해보라고. 그래서 내가 주식을 해서 이렇게 됐다? 네, 했더니 괜찮다고. 내가 벌면 되지. 이러면서 이제 잘하고. 하지만 근데 그때 제가 잃은 돈을 조금 줄여서 말했거든요. 근데 하여튼 잤어요. 근데 자고 일어났는데 그 다음 날부터 점점 표정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그 신부님한테 찾아가서 고해성사를 하고 오는 거예요. 그 남편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다. 분노. 오 이거 시트콤 아니야? 아 진짜로요? 근데 주식은 하여튼 너무 무리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예. 기억도 안 나. 이 얘기는 무서워가지고 기억도 안 나요. 뉴턴 다 죽었어요 보니까 지금. 화폐 위조와 관련된 아마 가장 그 유명한 사건은 77246 위조 지폐 사건이에요. 77246. 77246. 5,000원권 지폐를 위조한 것인데 근데 일련 번호가 이거는 하필이면 다 77246으로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위조 지폐에 붙여진 그 이름이고요. 5,000원권 위조 지폐는 올 들어 지난 3월까지 모두 2,045장이 발견이 됐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77246이라는 일련 번호가 들어간 위조 지폐가 모두 1,900여 장이 발견돼 전체의 95%를 차지했습니다. 지난 2004년부터 발견이 됐는데요. 최근 3년 동안 13,000여 장이나 발견이 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1,790장보다 14% 정도 증가했습니다. 2004년부터 거의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 끊임없이 만들어서 이거 유통을 시켰던 거고요. 썼구나. 네, 5만 장 가까이 만들었다니까 한 2억 5천만 원 정도? 적은 액수는 아니에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 위조 지폐를 만든 사람은 시각 디자인을 전공한 이 분야에 이제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얇은 종이 앞면,
뒷면, 그다음에 지폐에 보시면 이렇게 위조 방지를 위해 만든 네. 희미한 그림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모사하기 위해서 중간면, 그래서 세 개를 만들어서 되게 정교하게 만들어. 딱 붙인 거예요, 이렇게 세 장을. 진짜와 비슷한 얇은 종이를 사용해 쉽게 들키지 않았습니다. 물론 전문가들이 보면 바로 알죠. 하지만 이제 이 지폐를 사용할 때 주로 노인들이 보통 있는. CCTV가 없고 노인이 운영하는 가게만 골랐습니다. 위조 지폐로 껌 한 통을 사고 거스름돈을 챙겼습니다. 아주 싼 걸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이제 5,000원이니까 뭐 거스름돈 이제 그걸로 이제 돈 가서 만들어 간 거죠. 금년 들어와가지고 5,000원권 위패가 증가세가 굉장히 높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군에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걸 잡아야 되는데 잡히지가 않고. 그게 은행으로 들어가야 알 수 있잖아요. 맞아요. 시중에서는 거의 사람들이 몰랐고 이게 은행에 들어올 때마다 잡히는 거예요. 은행에서 이제 검사하니까 결국 이제 이것 때문에 2007년에 정부에서는 원래 계획보다 5,000원 건만 땡겨서 1년 먼저 바꿔요. 이거 못 잡아가지고. 지난 83년 이후 20여 년 만에 바뀌는 것. 한국은행은 위조가 가장 많은 5,000원권 세도는 내년 상반기에 발행하고 새 지폐는 컴퓨터나 컬러 복사기로 위조할 수 없도록 여러 가지 첨단 기법이 사용됩니다. 홀로그램, 보는 각도에 따라 모양과 색상이 변하는 기울이면 숨어있던 만이라는 숫자가 보입니다. 모두 7개 위변조 방지 장치가 새 지폐에 도입됩니다. 구권이 은행으로 들어오면은 은행에서 그러니까 폐기하니까 신권은 또 이제 대폭 보강을 해요. 하지만 이 사람은 계속 위조 지폐를 찍고 있었고 국권을 만들고 있었고. 네, 국권이죠. 바꾸긴 쉽지 않으니까. 사실 5,000원짜리를 김 씨가 선택한 이유도 10,000원짜리에는 충분히 많은 그 방지 기능이 있어서 너무 어렵고 잘 아는 사람이군요. 그다음에 1,000원짜리는 해봤자 마진이 안 된대요. 그렇죠. 노력 원가가 원가가 안 사람 거야. 되게 주도하는 사람이네. 그래서 5,000원 권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뀌었다고 금방 바꿀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점점 국권이 줄어드니까 사용하게 될 때 위험성이 높아졌죠. 그래서 전국을 다니면서 쓰기 시작한 거예요. 꼬리가 안 잡히는 거죠. 8년에 걸쳐서 구형 5,000원권 45,000장을 뿌렸는데 결국 구멍가게 주인에게 덜미가 잡혔습니다. 그 한 슈퍼 주인 아주머니께서 이 범인을 잡는데 큰 공헌을 하게 되는 뭔가 사가면서 돈을 내고 간 사람이 있었는데 5,000원짜리 국권이에요. 그래서 2013년이면 꽤 시간이 지났잖아요. 신기해서 이제 따로 놨던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근데 또 우연히 그때 자기 지인도 야 요즘에 내가 뭐 하나 지폐가 생겼는데 이 봐봐 두껍고 되게 신기하지 않니? 하면서 아니 그 위조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신기하다. 위조 지폐 볼 기회가 없죠 잘. 근데 그거를 두 개를 딱 봤더니 거기 이제 77246. 똑같을 수는 없거든 번호가. 그렇군요. 인정 번호가. 그래서 이거는 위조 지폐구나. 위조 지폐구나. 그래서 그거를 붙여놓고 6개월 가까이 이상한 사람이 워낙 이렇게 봤다고 하더라고요. 정신이 투철하신 분이죠. 그러니까요. 근데 놀랍게도 이 범인이 이 집에 다시 오게 된 거예요. 다시 온 거예요. 설마 이 사람이 그 위조범이라고 생각은 못하고. 왜냐면 재유통된 사람이 쓰는 걸 수도 그럴 있잖아요.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이거 똑같은 거네. 이거 위조 지폐니까 빨리 가서 신고하세요.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보통 같으면 놀래야죠. 어머 모르죠. 위조 지폐라고요? 막 이래야 되는데 전혀 동요하지 않고 네 하고서 지폐를 받아서 지갑에 넣었는데 지갑을 보니까 5,000원짜리가 이만큼. 거기서 아줌마가 딱 본 거죠. 이 사람이. 그냥 하나 만들기도 쉽지 않은데 제가 보기에는 2억 5천을 찍어서 실제로 가져가는 2억이 안 될 것 같거든요. 나머지는 비용을 써야 되니까. 그렇겠죠. 인건비. 아니 근데 그 노력과 애씀을 일을 하시면 그러니까요. 그 돈 버셨을 것 같은데. 그 노력으로. 네, 그 노력으로. 오늘 저희가 갔을 때 그 위조 지폐 판별법 그런 것도 봤는데. 5만 원권만 집중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눈에 두드러지는 특징은 여기 이 두 군데에 있는 홀로그램이죠. 각도에 따라 보이기도 하고 보이지 않기도 하고 특히 이 가운데에 있는 이 은색 선은 입체 모양이라 이게 이렇게 움직일 때 다르게 움직이거든요. 그다음에 여기 희미하게 이제 신사임당 얼굴이 보이거든요. 각도를 바꾸면 빛을 비추면은 이렇게 봐도 보이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아까 그 위조범은 위조했던 거죠. 세 겹을 끼워 넣어가지고 이 뒤에 이 5만이라는 숫자는 각도에 따라 색깔이 바뀌거든요. 그렇네요. 네, 바뀌고요. 뭐 5만 가지가 들어있고요. 이런 장치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눈엔 보이지 않는데요. 이걸 자외선에 넣었을 때만 보이는 패턴들이 있어요. 이 은행에 들어가면 바로 한 번에 바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위조 방지 기술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화폐를 이제 위조하는 건 굉장히 큰 중죄예요. 엄청 큰 죄더라고요. 무기징역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이 처한다거든요. 그렇죠. 2년 이상이라는 건 이제 요즘 뭐 2년부터 30년까지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굉장히 중한 죄죠. 8년형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8년형을. 그러니까 사실 이 위조가 굉장히 중죄인 것은 이걸 잘못하게 되면은 그 나라의 국가 경제 자체가 다 어느 나라에도 지폐가 있었는데 뭐라고 쓰여 있냐면은 이 지폐를 위조하는 사람은 사형에 처함. 지폐에 그렇게 써 있어. 그 지폐를 마음대로 만드는 것이 국가의 근간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전쟁이 벌어지면 적국의 위조 지폐를 만들어서 뿌리는 게 아주 흔한 일이었어요. 혼란을 가지기 위해서. 독일군이 2차 세계대전 때 영국을 상대로 벌였던 이제 베른하르트 작전이라는 게 있어요. 그 작전은 1942년에 이제 시작된 건데 화폐를 만드는 그 전문가들을 유태인 수용소에서 차출해가지고 작센하우젠 수용소의 19구역에 그 전문가들을 모아요. 그다음에 파운드화를 만들어서 원래 계획은 그거를 이제 뿌리는 거예요. 비행기로. 왜냐면 그 지폐를 많이 만들긴 했는데 이 작전이 시작됐을 때쯤에 벌써 제공권을 벌써 독일군이 거의 상실했기 때문에 이 지폐를 결국 뿌리지 못하고 각종 작전에 사용해요. 그 외국에서 활동하는 스파이들이라든가 아니면 외국에서 구입해야 되는 것들은 가서 파운드화를 완벽하게 위조한 걸로 사오는 거죠. 잘 만들었나 보죠, 되게. 당연하죠. 독일의 기술력이 국가가 하는 거니까. 전쟁이니까. 참 안타까운 거죠, 사실. 그래서 이때 만들어진 이 파운드의 양이 거의 10조 원에 달하는 양을 만들었대요. 실제 일본도 중일 전쟁 때 중국 지폐를 만들어서 뿌렸었고요. 그에 대응해서 바로 이제 중국도 엄청나게 화폐를 또 찍어서 새 화폐를 만들고 저희도 마찬가지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6.25 때 북한에서 남한 지폐를 찍었었고 그래서 우리도 급하게 화폐 개혁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지폐의 역사를 보면 사실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되게 이제 당연한 것 같지만 이거는 그냥 종이잖아요. 종이죠. 상당히 많은 범죄의 동기는 이거를 이제 얻기 위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럼 과연 이제 돈이란 뭘까? 이제 이런 질문을 자연스럽게 이번에 이제 하게 됐는데, 그래서 위조 지폐의 역사에서 특히나 이제 그 물리학이 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얼마 전에도 뉴턴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자주 나오죠, 여기. 그 주식 그 얘기할 때도 했었지만 아마 1697년일 거예요. 뉴턴이 조폐국 감사로 이제 임명된 것이. 그 당시 뉴턴이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은화를 제작하는 거예요. 은화 제작. 자꾸 이제 가짜 은화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뉴턴한테 주어진 일은 은화를 만드는 그 위조범들을 잡는 거. 우리가 주화를 보면 여기 잔잔한 이런 금이 있잖아요. 그걸 뉴턴이 만들었다고 그러던데요. 그 얘기를 저도 많은 그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은화를 그 정량이 되지 않도록 겉에를 깎아내가지고 조금씩 깎아내면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깎은 다음에 계속 판매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걸 막으려고 동전 보시면 끝을 이렇게 톱니바퀴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옆에. 이 톱니바퀴를 넣어서 이 끝에 갈아내는 걸 막았다는 건데요. 근거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위조를 할 때 이제 겉에만 은으로 금으로 하고 안에는 이제 구리로 하는 게 아주 오래된 전형적인 수법이라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것이 어떤 특별한 종류의 돌인데 그 돌에다가 이걸 긁으면 이게 묻어 나오잖아요. 묻어 나올 때 이 함량이 다른 것들은 약간 색깔이 달라요. 그래서 여기에 사용한 이 돌을 시금석이라 그래요. 아, 그래서 시금석. 거기서 나온. 아, 그게 시금석이군요. 시금석이라는 게 아주 옛날에 아, 척척 박사. 근데 우리가 쓰는 용도로 왜 쓰였을까요, 시금석? 뭔가를 알아보고 싶을 때 이걸로 테스트해 본다는 거죠. 테스트해 본다. 기준과 비교한다는 거니까요. 뭐 진짜인지 가는 가짜인지를 것도 있고.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런 거죠. 근데 뉴턴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제 은을 계속 찍어내는 걸로는 이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화폐 시스템이 필요한데 그건 종이에다가 돈을 쓰고 이제는 이 돈이 그런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으로서 해결해야 약속하자. 한다.
하지만 사람들이 믿지 않을 거기 때문에 종이의 가치를 어떻게 믿어요? 처음 종이돈 나왔을 때 좀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따라서 이 종이는 언제든지 은행에 가져오면 가장 가치가 있는 금속인 금과 교환해주는 조건, 언제든지 금으로 바꿔줄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준 지폐로서 가치를 보증한다. 그런 아이디어를 내게 되죠. 이 화폐의 가치란 거는 아주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거지만 원래 만든 이유는 상품을 교환하기 위한 중간 수단에 불과했던 거죠. 그렇죠. 이제는 금융이 가장 중요해지고 심지어 계좌에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종이의 유통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느낌? 화폐 자체를 유지할 일은 없어지지만 숫자는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더 바꾸기가 쉬울 수도 있어요. 계좌 이체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냥 화폐 뭐 뺏을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최근 가상화폐 시세가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가상화폐를 개발했다고 사람들을 속여서 수십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가상화폐 시장의 불안정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지만 이른바 코인 대박을 꿈꾸는 2030 세대는 넘쳐납니다. 지금 우리가 마치 뉴턴의 시대에 새롭게 도입된 지폐 시스템과 같은 과연 비트코인이 화폐의 역할을 할 것인가. 정부가 그 가치를 인정하거나 사람들 모두가 어느 날 갑자기 그래 비트코인이라는 그 프로그램에 있는 숫자들이 의미가 있어. 금과 같은 가치가 있다고 모두 믿으면 돼요. 그게 잘 안 된다면 지금과 같이 불안정성이 큰 막 널뛰기 하듯이 가치가 변하는 이 상황에서 아직 화폐라고 보기 힘들고 이 돈이라는 게 어이없게 만들어진 약속 같긴 해요. 사실 이거는 그냥 빈 껍질인데 빈 껍질이 자신을 100배, 1000배로 불리면서 이 자체가 어떤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처럼 믿기 시작한 거죠, 인간이. 근데 저는 꼭 그렇게는 생각 안 해요. 법률적으로는 그래도 이게 연동이 막 돼 있는 거죠. 이게 그냥 종이가 아니라 법적 권리라는 게 항상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자유와 권력이 거기 화체돼 있는 거잖아요. 자유를 확보해 놓는 느낌. 근데 별로 자유가 요만큼 있어가지고요. 개인 PC가 나온 다음에야 이제 범죄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아마 그 당시에 범죄라고 해봤자 주로 이제 PC를 들고 훔치는 것 정도가 아닐까. 이 컴퓨터 범죄가 심각해진 것은 컴퓨터들이 서로 연결된 다음이죠. 즉 이제 인터넷적인 컴퓨터 범죄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저희가 여기서 반드시 한번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인터넷 얘기를 좀 해야 돼요. 그렇죠. 인터넷 얘기도 물론 한참 얘기해야 되지만 핵심만 하나만 얘기하면 기본적으로 이건 군사 장비예요. 원래 이름은 아르파넷이라 그래서 이걸 개발한 이유는 적의 핵 공격이 있었을 때 만약에 모든 정보가 하나의 컴퓨터에 집중돼 있거나 펜타곤에 다 있다거나 그러면은 거기 미사일이 하나 떨어지는 순간 끝장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이런 동시다발적인 수많은 핵무기 공격에 우리가 대응할 거냐? 정보를 수많은 곳에 분산해서 쫙 퍼뜨려 놓고 이것들 사이를 다 연결을 해놔서 마치 그물망처럼 돼 있으면 찢기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으로 마치 만들어진 거예요. 중요한 거는 핵무기의 공격에도 정보가 없어지지 않도록 구축된 그런 네트워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게 나중에 굉장히 중요해질 거예요. 자신의 어떤 프라이빗한 정보가 거기 올라가는 순간 지우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인스타그램에 한번 올린 이야기들 계정을 폐쇄하고 싹 없애도 그건 아마 영원히 남아있지 않을까요? 어딘가에는? 오늘 아까 두 분 인스타 올리셨잖아요. 우리 돈 쓰러 가자. 네. 그건 영원히 남을 거라는 얘기죠. 가장 상처를 주는 범죄들이 인터넷과 온라인 그리고 컴퓨터라는 걸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하려면 이제 어두운 진실을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쉽게 인터넷을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어떤 그 플랫폼이 필요한데 오늘날 우리가 그것을 이제 브라우저라고 부르죠. 브라우저. 브라우저의 얘는 뭐 크롬, 인터넷 프로로 이런 게 브라우저예요. 자, 이게 나오자마자 이걸로 돈을 버는 사이트가 만들어져요. 바로 진짜 1년도 안 돼서. 뭐가 만들어졌죠? 바로 플랫보이예요. 그래서 그런 쪽부터 먼저 정말 빠르게 판단한 거죠. 이 사람들이 이게 돈이 될 거란 거를. 근데 놀라운 거는 이제 인터넷에서 버는 돈의 50%가 포르노 상업이었대요. 그래서 플랫보이 그 사이트는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최강의 보안을 자랑해서 근무했다 그러면 보안 업계에서는 최고의 능력자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놀라운 일인데 지금 사용하는 수많은 보안 기법들이 다 플랫보이에서 온 게 많고요. 그래서 이제 워터마크 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사진에다가
그 사람들만 알 수 있는 어떤 작은 신호를 심어요. 그러면 이제 누군가 이제 만약에 이 사이트의 사진을 가져가잖아요. 그럼 내 적발이 거에다 되는. 공개를 하면은 스파이더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스파이더가 웹을 계속 다니면서 그 워터마크를 찾고 다니는 거예요. 그 워터마크가 딱 잡히면은 거기 이제 고소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기법이라든가 다음에 배너를 클릭하면 클릭한 횟수를 돈 받고 이거 다 이거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몰랐던 사실이네요. 예. 뭐라 그럴까, 인터넷이라는 것이 만들어져서 초기에 가장 널리 쓰인 것이 포르노 산업이었고,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그 메시지를 준다고 생각해요. 기술의 혁명이나 기술의 발전이 우리의 뜻과는 다르게 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제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다크웹이라는 게 그렇죠. 있잖아요. 다크웹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걸까요? 서피스 웹, 우리가 그냥 검색으로 쉽게 찾을 수 있는 게 이제 웹사이트들이 서피스 웹이고, 표면적인. 네, 그다음에 그 아래 딥웹. 거기는 예를 들면 넷플릭스 같이 찾을 수는 있지만 함부로 들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유료 웹들. 그 밑에 이제 다크 웹인데 그거는 특별 프로그램을 사용해서만 식별이 가능한 건데. 맞아요. 그래서 사실 다크웹에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대표적인 게 이제 란 게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접속하는데 나를 숨기고 접속할 수 있을까? 이제 그걸 제공하는 일종의 브라우저가 인 거예요. 그래서 를 통해서 접속을 하면 얘가 어떤 식으로 나를 여기 접속시켜 주냐면은 뭐 루마니아에 있는 컴퓨터를 통해서, 그다음에 루마니아에서 뭐 중국에서 어디 뭐 칠레, 미국, 그런 다음 들어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제 역으로 알아가려면 문제가 생겨서 역으로 이게 어디서 왔지? 그러면은 저한테 바로 오는 게 아니라 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이걸 뒤지려면은 영장을 받아서 칠레에 가서 거기서부터 막히는구나. 칠레를 찾아도 또 중국에 제3자가 나를 알아내는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로 범죄에 활용이 많이 돼요. 꼭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정부의 통제를 벗어나고 싶거나 그럴 때 만들 수도 있겠죠. 검열이라든가 네.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근데 오히려 안 좋게 쓰는 분들이 더 많고, 이게 인터넷에 어두우면은 이제 이게 만약에 그 최근에 큰 문제가 됐던 이제 웰컴 투 비디오 같이 포르노를 보고 싶은데 자기를 노출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럴 때에도 사용될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1년 반 진짜 그거 안 성냥 나오죠? 정말 납득이 저도 안 가더라고요. 왜 손정호가 그때 1년 6개밖에 안 받았나라고 하면 네. 전과가 없는데 초범인데 실형을 하는 거 자체가 법원에서는 되게 센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손정우가 직접 아동 성착 침울을 아동을 활용해서 촬영했다면 그건 훨씬 더 중하게 처벌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이 만든 거를 그냥 서비스만 해줬다고 생각했던 걸 아닐까. 우리 사회에서 아동 성착 침울에 대해서 그 인식이 좀 낮았던 걸 너무 안이하게 생각했던 거 아닐까. 형이 1년 6개월밖에 안 나왔나 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추측을 해보자면 좀 그런 면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마 그게 미국으로 갔으면은 형량이 엄청났을 거라고. 엄청났겠죠. 그렇죠. 거기는 뭐 80몇 년, 100년 뭐 이렇게 때려버리잖아요. 그거를 저쪽에서 강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는데 네, 그 미국에서는 9개 범죄를 손정호한테 했는데 The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is one of the worst forms of evil imaginable, and the unsealing of the U.S. indictment against its administrator, Jong-woo Son. 그 중에 6번까지는 아동 성착취물에 관한 광고, 판매 뭐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걸 다 처벌한 거예요. 형량은 너무 낮지만. 근데 딱 하나 안 한 게 자금 세탁법 위반이었던 거예요. 미국에. 그 죄 때문에 우리한테 범죄인 인도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막기 위해서 그 손정우 부친이 우리도 이걸 수사해서 기소를 해서 재판을 딱 해버리면 또 겹치니까. 예, 겹치니까 이제 범죄 인도 청구가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려고 자기가 자기 아들을 고소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수사를 다 해서 기소까지를 해야만 범죄 인도 청구가 요건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범죄 인도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이제 이거는
기각을 했죠. 그 범죄인 인도 조약의 목적이 범죄 예방과 억제라 하더라도 거기에 국한된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을 제대로 처벌해야 억제가 되고 예방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측면에서 좀 비판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클릭으로 인해서 그 호기심 때문에 생기는 일이 엄청난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계몽과 처벌이 엄청나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터넷 세상에서 또 새롭게 파생되는 범죄의 양태가 근데 가장 심각한 거는 저도 성에 관련된 그렇죠. 범죄가 제일 크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왜냐면 그건 피해자한테 살인이거든요. 지울 수 없는 주원 글씨를 살인이라고 합니다. 남기는 거예요. 이제 인공지능이 이제 해킹과 결합하게 되면은 딥페이크 기술이 있어요. 딥페이크 기술. 딥페이크. 그러니까 이제 알파고를 이제 만들었던 알고리즘이 딥러닝이라고 저희가 부르잖아요. 네. 여기서 이제 딥을 따오고 페이크는 이제 속인다, 가짜 이런 거니까 고도의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해서 만든 그 페이크란 뜻이죠. 그래서 딥페이크 그 보이스를 이용해서 2019년에 영국의 한 에너지 회사 직원이 자신들과 거래하고 있던 독일의 신용회사가 있는데 전화 받았는데 목소리가 독일 그 사람 목소리야. 악센트도 그렇고 하니까 돈을 송금하라고 그래서 22만 유로를 송금을 해요. 한 3억 원 정도 되는 돈인데 이게 먹혔네? 하고서 한 번 더 한 거예요, 전화를. 근데 한 번 더 오니까 이제 이 사람이 약간 이상해서 이 전화번호를 자세히 보니까 전화번호가 독일이 아니라 오스트리아가 찍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뭐야 이제 이래가지고 이제 이게 탄로 났던 건데 보낸 돈은 못 찾았죠. 그렇죠. 와, 이게 목소리까지 이제 변형하는 단계까지 왔네요. 얼굴을 못 따라 할까요? 예를 들어서 뭐 오바마 대통령이 나와서 뭐 막 욕을 한다거나 President Trump is a total and complete dipshit. So I think I could have a very good relationship with Russia. 야, 무섭다. 딥페이크가 나오자 바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게 딥페이크 이제 포르노죠. 그렇죠. 또 역시 유명 배우들의 얼굴을 음란물에 나오는 그 동영상 사람 얼굴에 갖다 이제 붙이는 건데 이런 것들은 사실 많이 존재했었어요, 그 전에도. 근데 대개는 너무나 이 기술이 정확해요. 금방 티가 나는 정도였지만 여기에 이제 딥페이크 기술이 쓰이자 지금과는 또 다른 차원의 일단 먼저 그 인공지능을 학습을 시켜요. 그 수많은 사진으로 이제 중요한 피처들을 다 뽑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학습이 다 끝난 그 인공지능에게 다음에 합성할 어떤 사람 몸 사진을 주면은 이걸 아주 자연스럽게 그 다음부터는 이걸 바탕으로 새로운 영상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말을 한다거나 얼굴을 약간 돌리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이 자체로 그냥 프로그램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그 딥페이크 포르노가 처음 발견된 게 2017년 얼마 안 됐어요. 인터넷 검색창에 특정 단어를 입력하자 연예인들의 나체 사진이 쏟아집니다. 20장에 5,000원. 보란 듯한 광고에 이런 사진들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딥페이크로 만들어진 그 동영상의 96%가 음란물이라고 할 정도로 지금 무시무시한 속도로 지금 이제 퍼져가고 있는데 불법 제작 유포자의 절반 이상이 10대라면서요? 절반이 넘는 정도가 아니라 그 10대가 70%, 20대가 20%, 그러니까 90%가 10대, 20대인데 가장 흥미로워하는 그런 주제에 이걸 사용하는 거죠. 주로 이제 범죄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유명 연예인들이죠. K-팝 스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피해를 당하고 있고 피해자의 25%는 한국 여성 연예인이었습니다. 이들이 받은 돈은 130만 원 가량이라고 밝혔습니다. 딥페이크 범죄가 잇따르자 지난해 딥페이크 처벌법까지 만들어졌는데요. 성폭력 특별법, 허위 영상물 편집, 합성, 가공에 해당되면 이게 5년 이하의 징역과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이제 이걸 만약에 판매를 해서 수익을 얻거나 그러면은 7년 이하의 징역 이렇게 중한 죄인 거죠. 이렇게 발전이 되는 걸로 봐서는 인물까지 만들어내는 수준까지 가니까 그렇죠. 이 사람들이 이제 인공지능이 좀 더 우리 사회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런 일을 하고 있지만 이미 들어왔어요.
하이제킹이 왜 하이제킹인지 윤정수 씨는 아시나요? 하이제킹. 제킹이 어떤 모르겠어요. 하이는 뭐 위에서 하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이 미국 금주법 시대에 밀주를 만들잖아요. 네. 밀주를 만들어가지고 유통을 할 거 아니에요? 몰래. 경찰들 눈을 피해서. 그 밀주 차가 지나가면은 마피아들이 막는데요. 그때는 거의 금이니까. 그렇죠. 술이. 네, 그래서 그 차를 막아갖고 총을 겨누면서 운전사한테 하이잭? 안녕 잭? 이렇게 잭 사람 이름 할 때 잭이에요? 예, 미국에서 이제 흔한 이름이래요 당시에는. 그래서 우리나라 치면 그럼 거기서 하이 인사할 때 하이예요? 인사할 때 하이예요. 그걸 거기서 따서 하이제킹. 근데 그거 좀 태워달라는 건 뭐라 그러죠? 우리 히치하이킹. 그거 몰라요? 몰랐어요. 알긴 알았는데. 다 허점들이 있으셔. 그것도 혹시 뭐 사람 이름이에요? 그거 몰라요? 그럴 수 있지. 모를 수 있지. 70년대에 거의 이제 절정이었다 그래요. 하이제킹이. 어느 정도였냐면 68년에서 82년 사이 14년 동안 684건의 하이제킹이 전 세계에서 벌어졌는데 그게 8일에 한 대꼴로 공중 납치. 되게 허술할 때. 사실 8일에 한 대면은 일주일에 한 번꼴로 비행기가 공중 납치 당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몰랐어요, 진짜. 상상도 못해요. 그리고 우리가 하이제킹들은 대부분 외국의 일들이라고 생각하는데 한국도 하이제킹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하이제킹 사건이 69년도에 강릉에서 김포로 가던 비행기에 강릉 김포? 예. 1969년 12월 11일 낮 12시 25분 승객과 승무원 51명을 태운 대한항공 소속 YS-11기가 서울을 향해 강릉공항을 막 이륙하고 있었다. 이륙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이제 북한 공작원 기술을 북으로 돌리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비행기가 그 칼기가 북한으로 갔죠. 넘어갔어요? 네, 실제로. 35분 후 서울발 비행기는 엉뚱하게도 휴전선을 넘어 원산 선덕 비행장에 착륙했다. 와, 그런 일이 있었어? 네, 실제로 내려서 그 중에 이제 그 기장과 부기장 그리고 승무원 2분 그리고 나머지 승객 7분은 아직까지도 못 들어갔어요. 나중에 이제 다른 승객들 일부만 한국에 이제 귀환이 되고 그 아무 죄도 없는 분들. 그렇죠. 지금 생사 여부는 잘 모를 텐데. 알 수가 없죠. 69년도에 이 하이제킹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보안 승무원 제도를 도입을 했어요. 그게 뭐냐? 경찰관을 승무원복을 입히는 거예요. 무장한 경찰관. 실제로 보안 승무원이 하이제킹을 막은 적이 있어요. 한국에서도. 이게 이제 요 69년도 사건 이후에 한 13개월이 지나서 71년도 1월에 속초에서 김포로 가는 칼기에서 이제 벌어진 사건인데 당시 기장님의 회고한 내용을 봤더니 이륙한 지 한 20분 만에 1만 피트 상공에서 갑자기 커다란 폭음 소리가 들렸다. 바로 뒤에서. 조종실 문이 폭탄으로 부서지고 저 정도 되는 구멍이 난 거예요. 와. 그러니까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막 이산화탄소 떨어지고 막. 네, 난리가 나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기장이 깜짝 놀라가지고 조종사분들 뒤를 돌아봤더니 납치범이 한 손에 폭탄을 들고 북으로 기술 돌려. 월북하려는 사람인가요? 네,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범인 김상태의 집에서는 폭약과 항공기 납치에 관한 기사철이 나왔는데 이때 잽싸게 기장님이 항공기가 납치됐다. 이걸 빨리 소식을 이제 보냈는데 이때도 그랬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이 코드 번호가 있대요. 아머 코드 7500이 우리의 비행기가 납치됐다. 지금 현재 7500 이 전투기 2대가 우리나라 비행장 군 비행장에서 떠서 납북되고 있는 칼기를 에워싸죠.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있어요. 거의 뭐 준전시 상황이네요. 그렇죠. 이 납치범이 물어본 거예요. 기장한테 저 밖에 비행기 뭐냐? 저거 뭐냐? 저거 전투기 아니냐? 그리고 기장님이 이제 기지를 발휘해가지고 북한 영공에 왔기 때문에 미그기가 온 거다. 또 이때 승무원 한 분이 기지를 발휘해가지고 기내 방송을 어떻게 하냐면 승객들한테 지금 우리는 납치돼서 북한 영공에 진입했습니다. 갖고 있는 신분증을 모두 찢어주세요. 이런 방송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승객들이 막 난리가 울부짖으면서 신분증을 꺼내고 막 난리를 쳤으니까 납치범은 믿은 거죠.
확실히 북한 땅으로 비행기가 들어왔구나. 납치범이 다시 한번 창밖으로 이 비행기를 확인하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확인하는 순간에 보안용이 차고 있던 권총으로 머리를 향해서 사살합니다. 그래서 즉사하죠. 현장 즉사하는데 이제 문제가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납치범이 들고 있던 폭탄이 밑으로 떨어지면서 뇌관이 터진 거예요. 네, 뇌관이 터진 거죠. 비행기에서 2번의 폭탄이 터진다는 건 치명적이잖아요. 근데 이때 이 조종사분 중에 한 분이 그 전명세 씨라는 분이 그 순간에 이 폭탄을 덮은 거예요. 몸으로 덮어서 최악의 상황을 면했죠. 돌아가신 거예요, 그분? 그렇죠. 이분은 돌아가셨죠. 네, 이분은 돌아가셨고 그 이후에도 이 보안 승무원 제도는 계속 유지가 됐죠. 지금도 있나요? 지금은 바뀌었대요. 94년에서 이제 남북 긴장 관계가 해소되면서 보안 승무원을 경찰이 아닌 이 승무원들이 교육을 받고 하게 돼 있는데 이 테러를 겪은 선진국들, 미국, 영국 이런 나라들은 여전히 보안 승무원이 그래서 한 명은 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맨 앞자리나 맨 뒷자리 타고 있대요, 항상. 그렇게 위치를 알려줘도 되나요? 실수. 9.11 테러 때는 아예 얘네들이 그 교육을 받잖아요. 예. 직접 그걸 손으로 잡아서 운전을 하거든요. 테러범이 진짜 직접 운전했다고? 운전을 해요. 네. 수동 운전으로. 네, 그러니까 수동 조종. 운전을 해가지고 가서 직접 박는 거죠. 사실은 최악의 범죄라고 하면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9.11. 그때 다 기억하시죠 그때? 어디선가 그걸 TV를 다 보셨잖아요. 다. 맞아요. 기억이 안 지워지죠. 그때 이제 미국 뉴욕은 낮이었고 우리는 밤이었죠. 저녁이었어요. 저는 콘서트 연습하고 있었어요. 뭐 이런 일이 생겼대 그래서 TV를 급하게 켰던 기억이 나고 비행기가 글로 가고 있는 화면이 나오는 거예요. 하는데 진짜 거기에 비행기가 생중계로 보게 된 거죠. 와, 저는 그때 사부 연수원 1년차 동네 슈퍼에 라면 사러 갔다가 천장에 붙여놓은 TV에 그렇게 그 화면이 나오는 거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그 돈을 계산을 못하고 계속 같이 그 주인 아저씨도 계속 같이 이렇게. 우리는 생생하게 뭔가를 먹으면서 일을 하면서 9시 그 생방송 중계를 우리는 생생하게 못 겪어요. 아니 처음에 4대 비행기가 무섭더라고요.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공중에서 이제 미국 영공에서 납치가 되는데 근데 첫 번째 납치된 비행기가 세계무역센터 북측 타워를 타격을 하죠. 9.11 테러에서도 비행기가 이륙한 직후 얼마 안 돼서 바로 작전을 피거든요. 네. 항공 연료를 많이 싣고 가기 때문에 거대한 폭탄이 되는 거죠. 거기가 하나의 폭탄이에요. 이 공중 납치된 3번째 비행기가 미국 펜타곤. 네, 펜타곤. 그리고 4번째 비행기가 펜실베니아 남쪽 산악 지역에 떨어져요. 4번째 비행기 같은 경우는 워싱턴 DC 쪽으로 갔기 때문에 백악관 아니면은 의사당이 목표였다. 그런데 이제 승객들이 들고 일어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기수가 다시 꺾이면서 펜실베니아 쪽에 이제 추락. 이 4번째 비행기 유일하게 테러범들이 조종실을 장악하지 못한. 그 테러가 우연히 그 시간 그 장소에 거기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원한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자리에 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는 사람들은 더 마음이 안 좋은 거. 나도 저기 있을 수 있었고 어떻게 보면 나 대신 지금 내가 저기 있었으면 나 대신 죽었을 수도 있다는 그런 마음이 조금 있어서 그거에 대한 굉장히 애도가 좀 큰 것 같아요. 9.11 테러 이후에 변화가 있다면 어떤 게 변화가 있었을까요? 일단 거기 내부에서는 조종실 문 엄청나게 센 소재로 강화가 됐어요. 그래서 웬만한 폭탄이 터져도 조종실 문을 지킬 수 있게끔. 네. 그리고 이제 조종실 안에서 잠금 장치를 누르게 되면 조종사조차도 한동안 조종실 밖을 못 나가. 정말요? 네. 이게 이제 이렇게 조치가 됐고 그리고 이제 조종실 밖 복도에 CCTV가 설치가 됐대요. 그래서 똑똑똑 노크하는 게 누군지 모르잖아요. 만약에 승무원을 위협하고 똑똑똑 노크를 했다 그러면 안에서 누군지 알 방법이 없었거든요. 이제는 CCTV가 달려 있고 그리고 그 전에는 가위나 문구용 칼을 갖고 탈 수가 있었대요. 그 액체류 맞아요. 네, 100ml 이상을 어느 순간부터 이제 비행기에 갖고 못 타게 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비행기 타면서 겪는 문화는 2001년 이후에 다 생긴 거네요 지금. 그렇죠. 그때 뭐 이후에 다 라이터 생겼고. 같은 거 뭐 몇 개 이상 네, 못 가고 이거 다 그 검색대 앞에 뭐든지 다 물통 버리고 이러는 문화는 그 이후에 생긴 겁니다. 사실은. 그렇죠.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미국이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잖아요. 아이러니컬하게도 미국이 공격받을 거라는 생각을 못 해본 거예요. 본토가. 이 미국의 방공망 자체가 저게 초일 강대국이 맞나? 미국 영공에 당시에 수천 대의 항공기들이 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비행기가 납치됐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몇 대가 납치된지도. 그래서 모든 비행기의 교신을 그러면서 납치됐을 거라고 추정되는 비행기 쪽으로 이제 전투기를 띄워요. 미국 공군에서는 격추시켜야 돼. 격추시켜야 되는데 요즘 결정을 못 한 거죠. 근데 제가 자국민이 타고 있으니까. 그렇죠. 자국민이 타고 있고 이게 그리고 아닐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생각들을 사실 좀 그 정의의 문제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정의론에 항상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수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한 명을 죽여도 되냐? 그게 정당한 거냐? 답은 안 가르쳐 주잖아요. 테러로 보인다. 사실은 누구도 정답을 모르잖아요.